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보안법 강의 맡게 된 이진아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강의 계획서 프린트 같이 펴보시도록 할게요. 네, 기본 이론 교재, 기본 교재로 삼고요. 프린트물 추가로 각 수업들마다 조금씩 추가적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교재 사이사이에 붙여 넣으시든 하는 방식으로 추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보안법은 기본적으로 사회 보장제도에 대한 기본 축에서 특히나 이제 노무사들이 잡점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제 법으로, 그러니까 내용으로 출제되고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보험에 대한 기본 원리나 체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법령 그대로가 출제되는 방식이기는 하나 좀 더 이해를 하면서 이제 그 법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초점을 어쨌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진행 보시면 빈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각 내용들을 설명드릴 때마다 같이 설명을 드리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빈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또 나을 확률이 높은 부분이니까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다만 노다지예요. 아직 사회보험엔 문제를 낼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사실 어렵게 내려고 맘먹으면 아직 하나도 빈출되지 않았는데 계속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늘 강의를 해왔지만 단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 조문들에서 주요 조문들은 기출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수업 중에 강독을 지향하려고 해요. 지향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조문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문으로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강독을 지향하는 것으로, 그래서 선생님들도 공부하실 때, 복습하실 때 직접 한번 꼭 그 지문들을 읽어보시는 걸로, 그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길지 않아요. 그래서 좀 압축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농담이 그렇게 막 팍팍하고 이런 타입 아닌데 농담이나 이런 거 최소화하고 쓸데없는 얘기 최소화하고 그다음 선생님들 챙겨가실 내용들에만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뒷장 넘어가 보시면 오늘 사회보장 기본법을 볼 거예요. 근데 사회보장 기본법하고 고용보험 초반 총칙 부분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고용보험법이 2월 7일까지 조금 침범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4일, 2월 7일에는 이제 고용보험법 초반 정도까지를 고용보험법에 쓰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으로 넘어가서 8일 정도에 끝날 것 같고 8일부터 9일까지 해서 징수법, 그 다음 연금하고 건강까지를 볼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되게 생소하실 것 같은데 사회보장 기본법은 어떤 사회제도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제도를 짤 때 기본법으로 기능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거거든요. 사회보장 제도 전반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는 게 사회보장 기본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오늘 배우긴 하겠지만 사회보장 제도라는 것 속에서는 세 가지를 축으로 나뉘어요. 사회보험이 있고요. 공공부조가 있고,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뒤에 나와요. 공공부조가 있고 사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쪽에 초점이 많이 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여기랑 요 파트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장 기본법 들어가고요. 사회보험법이라고 한다라면 네 가지죠. 그래서 고용하고 산재하고 건강하고 연금. 우리가 이제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기본적 보장의 4대 보험이라고 얘기하는 이 네 가지 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고용과 산재 같은 경우는 건강하고 연금은 대상 자체가 모든 국민들이에요. 그죠? 그죠? 근데 고용하고 산재는 누군가한테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축으로 해서 만든 기본법이거든요. 기본적인 원리 자체가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그죠? 그러려고 만든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고용노동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점이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고용과 산재에 대해선 징수법이 따로 있어요. 징수와 관련된 부분들만 취합해 놓은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는 사회보장기본법 여기에서 보통 그러니까 4문제가 나왔었어요. 늘 언제나. 근데 최근 들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3문제가 출제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징수법에서 대여섯 문제가 나오고 고용에서 6, 7문제, 산재 6문제, 건강하고 연금이 2문제인데 한 번 3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우리는 25문제 중에 10문제를 맞춰야 꽈락을 면하고 15문제를 맞추는 평균을 맞춰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근데 사회보험법은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1차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나시면 반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2차에서 다시 공부하시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사회보험법을 강의하고 있기는 하나 사회보험법에 대한 공부는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하신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당연히 이거죠. 이거 당연히 다 맞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 지금 6, 7, 6, 그 다음에 대여섯이니까 평균적으로 18문제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15문제 정도 잡고 가신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완전 버리냐? 그러니까 저는 버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강의해요. 강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이 법 전체를 다 보시려면 너무 많은데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해서 한 문제는 출제되고 있는 파트들이 각각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상으로 보시는 건 시간 낭비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2문제 맞으시는 거고요. 근데 운이 좋으면 4문제겠구나. 그죠? 그러니까 2문제 정도는 이거 봤는데 풀 수 있는데 라는 느낌 정도는 잡을 수 있도록 연금하고 건강 보시면 된다는 거죠. 해서 문제는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출제되거든요. 패턴이. 그러니까 문제 수나 이런 것들이 좀 반복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좀 기억하시고 이에 맞춰서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해서 달리 말하면 고용산재 징수에서 18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 3문제예요. 그 자칫하다가 막 80점 넘어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잘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동법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경영으로 2차 삼는 분들, 혹은 인사관리가 어차피 있으니까, 경영 과목 열심히 하셔야 돼요. 경제 선택자분들은 노동 경제랑 연결되시는 분들일 테니까 또 열심히 하셔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2차랑 연결되는 공부는 더 꼼꼼하게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노동법 같은 경우는 조문 공부나 이런 것들이 2차는 아시겠지만 판례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령에 대한 소홀함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법은 여러분, 법을 기본 축으로 하고 법에 적혀있지 않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들을 판례로 만든다거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판례에서 정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문에 대한 이해나 전반적인 어떤 꿰뚫고 있는 거 있잖아요. 쭉 정리되어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1차 공부를 1차로 그냥 하고 2차 공부는 그에 떼어서 또 2차 공부 따로 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나중에 조문들이 막 머리에서 뒤엉켜가지고 제대로 정리가 안 되세요. 하지만 제가 그 수험생분들 답안 그 첨삭도 좀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조문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깔고 조문에서부터 판례를 현출하는 이 흐름을 잡지 못하시는 분들은 사실 전반적인 이해도가 떨어져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답안 인상이. 그렇기 때문에 1차부터 노동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는 꼼꼼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회보험법은 저는 정말 사회보험법 때문에 1차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정도로 공부하셔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하시는 거냐 그러면 지금 사회보험법 강의를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일 들으시면서 매일 복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8월 강의는 저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8월 때는 그냥 개괄적으로 다시 내가 법령을 딱 펼쳐도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공부하지 않을 수 있는 정도로 자기 거를 만들 수 있는 정도로만 정리를 좀 해 놓으셔라. 그러니까 그 뼈대를 잡아 놓으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제 딱 100일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복습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습해 두시고, 그다음 8월 강의랑 마찬가지로 기본 뼈대 중심으로 복습해 두세요. 그러니까 복습을 한 다음에, 이 법이 이런 원리로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시험 직전에 그냥 한 2, 3일 정도는 완전 올인해서 이거 딸딸 외우셔야 돼요. 그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넘사벽의 과목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공부를 정리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교재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기본법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보장 기본법부터 볼 건데요. 그 프린트 보시면은 사회보장 관련법에 들어가기 앞서서라는 프린트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펼쳐 보시면요.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정의 파트에서 다시 한번 정리 드리겠지만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의하고 있는 용어들에서 보면은 사회보장이라는 것에는 공공부조하고 사회서비스하고 사회보험이 이 세 가지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법 체계가 이제 1페이지 아래쪽에 헌법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표가 보이시죠. 그래서 헌법을 기본 원리로 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법인 사회보장 기본법이 존재하는 거고요. 사회보장 기본법에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회보장 관련법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하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이따 프린트해서 같이 사회보장 기본법 보면서 같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뒷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헌법 규정이 있어요. 그죠? 사회보장 기본법이라는 법이 존재하려면 헌법의 어떤 기본적인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 기본 법 내용이 헌법 제34조하고 제119조라고 칭해지거든요. 특히나 이제 제34조의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그다음 국가는 이와 관련해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기본해서 만들어진 게 사회보장 기본법이다라는 것을 좀 같이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교재로 그 프린트는 옆에 두시고요. 교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페이지 펴보시고요.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헌법 규정에서 국민에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요. 국가는 그러한 사회보장 제도를 제대로 증진시킬 그 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 기본법의 목적을 보시면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헌법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죠?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이 두 가지 축을 기본으로 해서 사회보장 정책 수립, 추진과 관련한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본법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해서 기본 이념을 보시면요. 지금 굵은 글씨로 해놓은 부분들은 다 그냥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의 기본 이념에서의 키워드는 뭐냐. 선택적이지 않다는 거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나이 드는 것도 위험일 거고 너무 어린 것도 위험이겠죠. 그리고 뭐
임신 상태도 위험일 거고 실업 상태도 위험일 거고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 참여, 자아 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 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모든 국민과 사회적 위험이라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그 방식이 두 가지죠. 직접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거. 그죠? 이렇게 두 가지 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면 지금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평생사회 안전망,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최근에 들어온 법령이에요. 그래서 이 정의 규정은 한번 눈여겨보시죠. 사회보장 기본법은 온갖 곳이 다 빈출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3 정의 규정하고 5, 그죠? 책임 주체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빈출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8번도 많이 나옵니다. 외국인에 대한 적용. 그래서 정의부터 보시면 아까도 잠깐 그려드렸지만 사회보장이라는 것 속에 공공부조가 있고요. 사회서비스가 있고요.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회보장부터 보시면 출산, 양육, 실업 등등등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그러니까 즉 앞에서 나열되어 있는 게 다 사회적 위험의 예시들인 거죠. 그래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러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있다. 살면서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 위험이란 키워드가 다시 나왔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소득과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요 세 가지도 결국엔 소득 아니면 서비스일 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사회보험을 보시면요.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보험 시험 자체가요. 어떻게 나오냐면 사회보험이란 하면서 정의 옆에 막 빈칸을 막 용어를 바꿔 쓰면 되게 복잡할 텐데 그렇게 나오진 않고요. 그러니까 공공부조 정의랑 사회보험을 연결시켜 놓는 거죠. 뭐 사회보험이란 뭐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블라블라블라. 그러니까 즉 사회보험이 정의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서로 짝 맞추기만 할 수 있으면 돼요. 현재 상태는. 그죠? 그래서 사회보험은 키워드가 뭐겠어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토록 한대요. 그럼 당연히 사회보험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공공부조예요. 그래서 공공부조는 공공에서 이렇게 이제 추락하지 않도록 이렇게 더 내려가지 않도록 부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대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하고 있겠어요? 아주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나온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공공부조에 대한 정의로서 소득이 없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맞을까요? 되게 부잣집 있잖아요. 부잣집에 있는 분이 취업을 안 하신 상태예요. 소득이 없어요. 근데 공공부조 대상이 될까요? 그러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소득 여부가 아니라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사회 서비스 가보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에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과 삶의 질의 향상과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거죠. 사회 서비스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공공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회 서비스의 예시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의에서 또 차이로 이제 구분하고 계셨으면 좋겠는 거는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주어 부분 혹은 책임의 어떤 명시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죠. 근데 공공구조 같은 경우는 국가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는 민간 부문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나올 테니까 그 부분 짚고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평생사회안전망입니다. 평생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와 특수한 욕구, 그래서 기본 욕구와 특수 욕구 밑줄 거 있죠. 그래서 기본 욕구와 특수 욕구를 동시에 그러니까 고려해서 소득이나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를 말한다라고 해서 사회보장 제도 틈에는 요 공공구조와 사회서비스와 사회보험이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짜낼 때 이걸 제도를 구체적으로 구상하는 과정에서 사회보장 제도를 좀 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만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욕구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를 꾸려가자. 그래서 이거는 이 사회보장 제도의 틀 자체를 평생사회 안전망의 형태로 꾸려가자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키워드는 당연히 그러니까 기본 욕구, 특수 욕구, 그다음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는 뭐냐면요. 이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디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어느 쪽에서는 너무 복수로 지원받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야 제도를 다시 변경을 하든 수정을 하든 반영을 하든 할 거잖아요. 그러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국세청 데이터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니면 민간 어떤 그런 복지 사단법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지원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데이터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법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긴 해요.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요청을 받은 국민들은 웬만하면 무조건 수용을 해야 돼요. 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아 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를 좀 정의하고 그와 관련한 센터를 좀 마련하고 이에 대해서 좀 더 체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이번에 법이 새롭게 도입이 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이건 이제 국가, 지자체, 법인 여기저기에서 갖고 있는 자료들이에요. 자료 정보들이죠. 근데 이런 정보들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를 요청한다라고 한다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 사회보장제도의 어떤 정책 수행에 관련된 필요한 자료들을 일컫는 어떤 통칭하는 용어가 이제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보장 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헌법과 사회보장 관계 법령 사이를 잇고 있는 기본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법과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죠? 그 사회보장 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 기본법이 다른 법령의 기본이 되고요. 사회보장 기본 계획이 사회보장 제도와 관련된 각종 계획들의 기본이 되겠죠. 그죠? 기본법의 역할이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돼서 각각의 소관부서에서 각각의 자기의 공약들과 혹은 정책들과 사회보장 제도들이 있을 거잖아요. 모든 게 다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소관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들이 서로 충돌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왜 나라에서 하는 제도인데 여기선 된다 그러고 여기서는 전혀 적용을 안 시켜주냐 이런 식의 충돌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계획을 세우고 기본 법을 두고서는 그와 연계되게 그에 반하지 않게 각종 제도들이 꾸려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 제도의 책임 주체예요. 그래서 은근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많이 나왔던 좀 고전적인 방식이 뭐냐면 주어를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를 주어로 두는 경우도 있고 국가
국가만 주어로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국가만 주어로 두는 경우들이 몇 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부장 기본법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정리는 해드릴 건데 제가 별표로 따로 표시는 해놓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가만 주어로 등장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하시기에는 사회부장 제도라는 것 자체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측면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제도가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어디가 많이 활용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어디로 가세요? 동주민센터 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자체의 도움이 없이는 사회보장 제도는 운영될 수 없어요. 도움이 아니라 지자체의 기본적인 책임이 되지 않으면 사회보장 제도는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로서 책임 주체로서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개 중에 국가만 주어로 등장하는 경우들을 보시면 지자체가 전혀 관여되지 않는 상황에 이제 국가만 주어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상황 보시면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이건 사회보장 제도 전반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 책임져야 할 부분인 거죠. 두 번째로는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사회보장 제도는 결국엔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거다 보니까 결국엔 뭐가 필요한 일이에요? 재원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관련해서 막 비판하는 거 정치권에 나오면은 세금 폭탄 이런 얘기 꼭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재원이 필요한 일이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합리적으로 역할을 나누려고 하고요. 심지어 그에 대한 역할 분담은 지자체뿐 아니라 민간 부문과도 역시 역할을 좀 분담해서 합리적으로 조율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퇴직금 제도 있잖아요. 진짜 전례 없는 제도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없는 제도잖아요. 사실상 일을 하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는 방식을 국가에서만 의무를 수행토록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회사 사용자들에게 그런 의무를 주어준 거예요. 그게 퇴직금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퇴직금 제도의 어떤 원리 자체에서 보면은 국가에서 전체를 다 그러니까 실업 상태 혹은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국가가 전부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같이 분담을 하도록 역할을 배분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왜 굳이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냐, 이런 것도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구분한다라거나 정확하게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해서 서로 분리한다. 이런 것들이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울리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대한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지 서로 막 격리하고 분리하고 구분하고 이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보시면 국가 지자체는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지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사회보험법이 진짜 많이 바뀌어요. 특히 올해도 많이 바뀌고 내년도 많이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 너무 피곤하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근데 이렇게 자꾸 바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회생활이나 사회의 어떤 구조가 자꾸만 변하는데 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군가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초래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응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좀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것 같아. 좀 법을 바꿔보자 하면서 법이 되게 쉽게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예술인하고 그러니까 예술인 같은 경우가 이제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게 되었고, 그다음에 특고 같은 경우도 이제 소위 말해서 배달의 거기 있잖아요. 그 앱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거기서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일정 수익을 초과했을 때에는 그분들도 의무적으로 이제 사회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국가 발전 수준에도 부응하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좀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이에 대한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서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에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토록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국가는 사회보장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경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한다면 이거는 재정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추세선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 여기서 자꾸 점점 더 많이 쓰이고 있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쪽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혹은 이쪽의 사회적 위험에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쪽의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더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사회보장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하나의 도구인 거죠. 그래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경년으로 실시하고 공표를 해요. 근데 각각의 지자체에서 다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쭉 다 통합해서 국가적으로 전체를 다 자료들을 쭉 통합해서 재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 번에 봐야 되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국가만 주어로 등장하는 거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가 등과 가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조율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자기네가 다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나 가정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을 일정 공동체나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건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국가와 지자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보장 제도를 시행할 때 가정과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정도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유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향상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법에서 이건 되게 큰 차이예요. 그죠? 그래서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주어로, 그러니까 적혀 있는 그 주체가 반드시 이행을 하도록 법에서 의무로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오히려 그 주체에게 일정한 가능성을 열어준다거나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 규정을 마련해 줄 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써요. 그죠? 그래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바꿔놓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나오면 왜 하여야 한다인 거지? 를 한번 다시 그 조문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긴 거의 다 해야 한다라는 명시 규정들이 있어요. 그건 왜예요? 국가와 지자체에서 그러한 책임을 이행토록 법에서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책임을 법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국가와 지자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거는 향상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가정에 그러면 국가가 완전 관여를 해서 막 향상되어야 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활동들을 그러니까 하라는 거죠. 그 노력들을 최대한 하라는 거예요. 향상되는 것을 담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의무이긴 의무인데 그것을 달성할 수 없는 어떤 가정의 어떤 활성화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럴 땐 노력이라는 거를 붙이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국민의 책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국민의 책임이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국민은 우리 앞서서 헌법에서도 봤지만 국민은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의무로서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야 인간다운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모든 국민은 이거 역시도 이제 공동체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은 경제, 사회, 문화, 정신, 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환경의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의무로 명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부장 행정 데이터 얘기할 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자료를 요청하면
국민은 응해야 돼요. 그걸 의무로 규정해 놓지 않으면 싫어요, 나 안 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회보장 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책임으로서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이 이제 또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건 지문 하나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내용이 뭐냐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사회보장 제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첫 번째, 기본적인 원칙은 상호주의라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국민이 그 나라에 나가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 나갔을 때 그 나라의 사회보장 제도에서 유사한 그 제도를 적용시키고 있네? 그럼 우리도 니네 나라 국민들 보호해줄게. 이런 상호주의 원칙을 기본 틀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법령에서 따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뭐 적용하도록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을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주의 원칙, 하지만 관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 적용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원스텝, 투스텝 이렇게 1단계, 2단계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외국인에 대한 문제들은 그냥 다 지문 정도로 출제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다 혹은 외국인에 대한 적용은 그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법령에 정해진 대로 또 따른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는 얼마든지 뭐 잘라서도 나올 수 있고 전체 지문이 다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 넘어가시고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딱 한 파트만 그러니까 꼽아라 한다면 전 이 파트 꼽아요. 그죠? 여기서는 제가 세봤거든요. 한 10년 동안 10년 기출을 펼쳐놓고 세봤는데 2012년하고 2016년 외에 매년 나왔던 파트예요. 그래서 이 파트 별로 길지도 않죠. 그러니까 꼭 잘 정리해 주세요. 해서 요거는 국민의 권리, 우리 아까 헌법에서 봤던 것처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특히나 수급권에 맞춰져서 이 사회보장 제도의 수급권과 맞춰져서 정리되어 있는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큰 축으로는 대상, 방법, 그 다음에 수준, 그 다음에 보호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하시면 사실 전반 내용 다 정리되는 거거든요. 대상, 수급권의 대상 어디까지일까요? 선택적일까요? 아니죠.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그죠? 대상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요. 방법은요? 보세요. 방법을 그 대상자가 되기만 하면 국가에서 무조건 해줘야 된다라고 해놓으면 국가가 샅샅이 찾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락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국가는 의무를 위반한 게 되잖아요. 그죠?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게 되잖아요. 그럼 국가의 행정적 부담이 너무 세지죠. 그러니까 방법은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준은 이제 어떠한 수준으로 이 생활보장 수준을 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 그건 법 규정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보호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 사대보험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는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해서 드릴 거거든요. 네, 양도, 담보, 압류 안 돼요. 그죠? 제한시키거나 정지시키는 것도 안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게 있으면 그에 따라요. 근데 요걸 따르더라도 어느 범위에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가가 사회보장 제도를 꾸려 나갈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누락이 발생하지 않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보시면
수급권이라는 건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국가에서 이 사람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나름의 적정선으로 부여를 하는 권리란 말이에요. 그죠? 어떤 소득이든 서비스든 그 선은 그냥 그 사람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수준, 딱 그 수준일 거기 때문에 이걸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시켜 버리면 이 사람이 다시 또 위험에 처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시킬 사유가 법령에 따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은 하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범위에만 그쳐라 라는 얘기예요. 뒤에서 규정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포기와 관련한 거예요. 본인의 권리예요. 포기를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죠. 다만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급권이라는 것 자체, 수급권 대상이 됐다는 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확인된 상태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는 본인 권리인데 본인이 포기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못하게 해요? 포기는 할 수 있어요. 다만 신중하게 하라는 의미로 서면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를 하더라도 그래 뭐 신중하게 고민했는데도 포기하겠다면 알겠어, 포기해. 하지만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돌아와. 취소가 가능하죠. 수급권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 거의 다 정리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해서 모든 국민의 권리다라는 걸 명시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이에요. 자, 첫 번째로는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국민이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목표 지점이 거기라는 거죠. 겨우겨우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단계가 지향해야 될 목표점이 아니라 인간답고, 그러니까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을 시키는 게 목표점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최저임금 어떻게 돼요? 매년 8월쯤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형태죠. 그건 뭐예요? 지자체가 관여하지 않잖아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국가만 주어로 등장하고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보시면 국가와 지자체는 이러한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서 사회보장 급여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해서 올해 최저임금은 얼마니까 이에 기준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어떤 수준이 되려면은 얼마, 이런 그 수준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아까 생략하고 넘어온 이 수준 파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목표 지점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그다음 최저임금에 대한 공표를 하게 되는데 최저보장 기준하고, 그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고려해서 사회보장 급여 수준을 국가와 지자체가 결정해야 한다라고 그 수준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신청. 방법은 신청에 의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회보장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신청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그 글씨 쓰는 거나 이제 읽는 거나 이런 게 힘드신 분들이 대상이 되시는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옆에 이제 같이 협조를 해줄 수 있는 건 거죠. 근데 이것도 그냥 뭐 어떤 해당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조건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신청한다 이런 게 아닌 거죠. 신청해달라고 왔을 때 그걸 그냥 대신해 줄 뿐인 거예요. 그죠? 이거 역시도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법에서 그냥 국가의 의무로 다 규정해버리면 국가에서는 대상자가 빠지면 안 돼요. 그죠? 대상자가 빠짐없이 수급권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험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건 너무 과도한 행정력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나 지자체에 신청을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야 되지만 신청을 대신 할 수는 있도록, 그것도 언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기관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 기관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잘못 신청하셨어요. 이렇게 그냥 빠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정당한 기관으로 이송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잘못 접수했다는 얘기는 잘 모르신다는 얘기기도 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국가에서 협조하라는 거죠. 그래서 니네가 정당한 기관이 어딘 줄 아니까 니네가 직접 글로 보내라는 건 거죠. 그때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신청일로 봐요. 그러니까 그 바로 윗줄에 보면 지체 없이 권한 있는 기관으로 이송시키도록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송된 날을 이제 신청일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수급권 제한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죠? 그래서 얼른 지체 없이 이송되도록. 다음 보호와 4번, 5번, 6번이 제일 많이 나와요. 진짜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21년도에도 나왔는데요. 이쪽 파트는 22년도에도 지문 하나로는 무조건 출제될 수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4번, 5번, 6번이 진짜 제일 많이 나온다 보시고, 그래서 이걸 4번, 5번, 6번 묶어서 한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회부장 수급권의 보호와 관련해서 보시면 사회부장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다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회부장 수급권의 제한 보시면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도 없죠. 하지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에는 어떻게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된다. 45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이거 그냥 제가 이거 예시 어디 있지? 쭈루룩 보고 페이지 하나 적어놓은 거라서 그냥 대단히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45페이지 보시면 급여 지급 제한 부분 보이시죠? 정지 사유 보시면 이제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뒤에서 다시 볼 거예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직업안전기관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지시하는 직업 능력개발 훈련을 거부하거나 재취업 촉진 직업 지도를 거부한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이 사람 적극적인 노력 안 하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급을 정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봐요. 그래서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지 절차를 보시면 우선 정지될 수 있다라고 사전 고지해요. 그리고 사전 고지에도 불구하고 2번 이상 거부했을 때 그때 지급을 정지해요. 그리고 그 정지 수준도 다음번 실업 인정일 전일까지 그 사실을 알리고서는 지급 정지 기간에 대한 실업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지급 정지 기간 그 맨 옆에 아래 칸 보시면 지급 정지 통보받은 수급 자격자가 직업 안정 기간 지시에 따르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해요. 그럼 바로 그날부터 해지해요. 그죠? 정지시켜놨던 걸 그날부로 바로 다시 풀어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한이나 정지는 시킬 수 있죠. 하지만 목적 범위에서 최소한도에 그쳐야 된다라는 얘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는 취소할 수 있죠. 하나 빠뜨렸네요. 취소할 수 있어요. 한데 이건 이제 포기를 했을 때의 경우인 거고 포기를 할 수는 있지만 예외가 있죠. 예외가 언제예요? 포기를 하는 것이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아니면 타인한테 피해를 주거나 그럴 때는 그러니까 포기를 할 수가 없죠. 타인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라고 본다라면 그런 경우 있어요. 국민연금 수급권자들 중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해서
그 이혼한 배우자였던 사람이 5년 이상의 함께 부부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이 국민연금을 수급할 때 이혼한 배우자이긴 하지만 둘이 같이 생활하던 시기에는 이 사람의 기여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산 세월만큼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국민연금을 분할해서 이 사람한테도 줘요. 이걸 분할연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국민연금 이 사람한테 주는 게 너무 싫어서 나 국민연금 내가 수급권을 포기할게 라는 게 진짜 소송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규정에 준해가지고 타인한테 피해를 미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판결이 나온 적이 있죠.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법 행위에 대한 구상 보시면 피해를 입은 국민, 사회적 위험에 처한 국민이 되겠죠. 이러한 국민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일정 조건을 갖춰서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이유가 그 사람이 그렇게 사회적인 위험에 처하게 된 이유 자체가 제3자의 불법 행위, 뭐 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뤄진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구상권은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돈 주고 이 준 만큼을 이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가한 부분에 대해서. 해서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그 갑질 당하신 경비원분이 스스로 목숨 끊으셨던 사건 있었잖아요. 그 사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뭐예요? 그 산재 인정도 다 받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요 주민 있죠? 주민 있고 그 다음에 그 경비원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이 있어요. 산재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자살한 사유가 뭐예요? 이 사람 갑질 때문이었잖아요. 폭력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보장,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사람한테 준 급여만큼을 이 사람한테 구상하는 거죠. 이게 불법행위의 구상이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쉬시고요. 사회보장 기본 계획부터는 2교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